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왜 근대 접어들어서 청나라와 조선은 근대화에 실패를 하고 일본만 성공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척하비가 되겠고요. 흥선대원군이 1871년 미국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서 전국에 꽂았던 비석이 되겠고요. 비석의 내용은 뭐냐면요. 오랑캐가 침범을 하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화해하는 것이고 화해를 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절대로 서양 오랑캐와 교류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에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1871년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근대적인 정부가 수립된 지 3년 후에 이아쿠라 사절단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토 히로부미라는 우리에게 낯익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106명의 사절단이 구미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근대적인 문물을 수용하고 와서 근대화를 총지휘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선은 외국과의 교류를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고요. 일본은 적극적으로 배우러 간다라는 거죠. 두 나라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때 청나라 상황을 보여주는 게 바로 어디서 많이 본 별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이징에 여행을 가면 꼭 들르는 이하원이 되겠고요. 이 별장은 바로 서태후의 여름 별장이 되겠습니다.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 서태후의 여름 별장인 이하원을 짓기 위한 경비가 바로 당시에 해군의 예산을 빼돌린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 당시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양무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정치가 썩어 빠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근대화를 추진할 수 없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일본만 성공을 하고 왜 중국과 조선이 실패를 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그 잘못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의 핵심은 뭐냐면요. 에도 시대에 에도 막부 1603년에 생겨나서요. 1868년 메이지 혁명에 의해서 타도가 된 그 에도 막부 시대에 일본은 아주 발전된 국가였었고 이게 토대가 돼서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조선하고 비교했을 때는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 청나라가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전혀 합리적인 설명이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나라는 일본보다 더 훨씬 발전된 국가였었기 때문입니다. 1720년에 에도 막부의 에도에 지금의 도쿄의 인구가 100만이 됐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8세기 초 100만의 도시는 이 에도하고 또 하나 베이징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영국의 런던이라든지 프랑스의 파리 같은 경우는 4, 50만 정도밖에 되질 않았고요. 조선의 한양은 20만이 채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도 막부가 발전된 상황인 것은 맞는데 그보다도 더 발전했었던 청나라는 실패하고 말았었기 때문에 개항 이전에 청나라나 일본이 얼마나 발전된 상태였는지 이게 이후의 근대화를 결정지었다 이런 식의 설명은 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청나라하고 일본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이거는 개항 이후에 전개한 청나라와 일본의 구체적인 근대화 과정을 살펴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요, 먼저 청나라의 근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청나라에서 양무운동이 전개가 되는 것들은 이른바 태평천국 운동이 계기가 돼서입니다. 태평천국 운동은요, 우리나라의 동학농민운동과 같은 농민운동이 되겠는데요. 이것보다 40년 정도 앞서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851년에 일어나서요. 무려 13년간 지속이 된 운동이 되겠는데요.
이 태평천국 운동에서 농민들이기 때문에 토지의 균등한 분배 내지는 남녀 평등 이런 것들을 주장했고요. 이채령 구호가 청나라를 세운 여진족, 다시 말해서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의 부흥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태평천국 운동은 누구에 의해서 진압이 되냐면요, 한족의 고위 관리들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바로 이 양반이 증국본이 되겠고요. 이 양반이 그 유명한 이용장이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청나라의 군대가 썩어 빠졌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동학농민운동을 조선정부가 진압을 못하듯이 태평천국 운동을 청나라 정식 군대가 진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증국본이라든지 여기 말했던 이용장이 이 관리들이 개인적으로 군대를 모집을 해서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족의 부흥을 내세웠었던 그 운동을 진압한 한족의 고위 관리들이 태평천국 이후에 권력을 장악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 관리들은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을 하면서 서양식의 무기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서양을 막기 위해서 서양의 무기를 도입해야 되겠다라고, 서양의 기술을 도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따라서 양무운동을 1860년대 초부터 진행을 해서요, 청일전쟁에 의해서 일본의 개박살 날 때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기본적인 구호는 뭐냐면요, 중체 서용이 되겠습니다. 중국 것을 몸체로 하고 서양 것은 기술만 받아들인다. 중국 거를 몸체로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정치체제, 전제군주제를 바꾸지 않고요, 사상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직 근대적인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서 무기를 제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었었고요. 그거에 의해서 양무운동이 전개가 되는데요, 국가에서 공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요, 무기 공장을 국가에서 세워서 양무운동 기간에 무려 24개를 세우게 되는 건데요, 이 운동들이 실패하게 됩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졌냐면요, 각 지방에서 관리들이 독자적으로 주도해서 공장을 설립을 하고요, 심지어 그 관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제 발령이 나게 된다 그러면은 공장을 뜯어서 가는 이런 식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양무운동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앙 집권적인 권력이 없었다라는 거고, 따라서 산발적으로 지속이 되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청일전쟁의 과정에서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아까 말했던 이홍장이 청일전쟁에서 북양함대를 이끌고 싸우게 되는데요, 일본하고 청나라의 국군이 걸려있는 전쟁을 하는데 이홍장의 북양함대만 싸우고 남양함대는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 당시에 얼마나 그 권력이 썩어 빠졌는지, 통일적인 지휘를 하지 못했는지는 이 청일전쟁 과정에서 통일적인 군대 지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대적인 강력한 자본주의화를 위해서 국가가 총지휘를 해야 되는데 청나라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못했었고요. 지방관리가 주도를 해서 근대화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비해서 일본은 어떻게 근대적인 중앙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양반이 바로 후쿠자 유기치가 되겠고요. 아까 청해 양무운동 같은 경우는 중체서용, 기술만 받아들인다, 그런 사상에 의해서 일어났었다 그러면요, 후쿠자 유기치는 모든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문명개화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의 정치체제, 입헌군주제를 받아들이고요, 사상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물론 기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메이지 유신이 성공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본은 1854년 개항을 하고 나서 불과 14년 만에 1868년 근대적인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수립하게 되고, 이거에 의해서 자본주의적인 발전을 하게 돼서 성공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에 비해서 청나라 같은 경우는 1842년 난징 조약에 의해서 개항을 했지만 이로부터 70년이 지나서 구정부를 타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14년과 70년의 차이, 이게 바로 일본과 청나라의 운명을 갈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왜 일본에서는 14년 만에 그렇게 짧은 기간에 체제를 타도할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그거는 바로 일본의 당시에 정치 체제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메이지 유신에 타도된 이 에도 막부 같은 경우는요, 봉건적인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봉건적인 체제에서 전국의 작은 나라, 소국, 일본은 번이라고 그랬었고요. 번은 다이묘가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이게 전국에 260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60개가 사실상 작은 왕국으로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특히나 이 에도 막부의 중앙 권력에 대항해서 이거에 적대적인 서남쪽에 있는 사스마 번이라든지 조슈 번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번이 연합해서 막부를 결론적으로 타도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서구에 있어서의 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정치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1500년에 무려 500개의 정치체가 서로 경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군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중상주의 산업을 장려를 했었고, 그거에 의해서 대평창이 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된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 과정이 일본의 260개의 번들, 소국들에서 경쟁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작은 나라들이 경쟁을 했을 때 어찌 보면 서로 치고받고 전쟁을 하다가 자멸의 길로 빠져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은 유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들이 해평창으로 나가서 식민지 획득으로 이어졌다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조슈번이라든지 사스마번 같은 경우가 서로 적대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두 세력이 연합해서 이 막부를 타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뭐에 있냐면요, 일본이 그 이전에 에도 막부가 1603년에 성립을 해서 260년간 인류 역사에서는 있어 본 적이 없는 평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60년간 평화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 애들이 무슨 소식을 듣게 되냐면요, 1840년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아편 전쟁에 의해서 청나라가 개박살이 나고요,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들이고요. 이거에 의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260년간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 세력의 침입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서양 세력들이 배를 타고 건너와서 청나라를 박살냈다라는 것들에 의해서 이제 바다가 일본을 죽여주는 요새가 아니라 일본의 침략을 하는 길이 될 수 있다, 고속도로가 될 수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위기의식을 박훈 교수 같은 경우는 과장된 위기의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잘못하다가 모두 죽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들이고요. 서양 세력의 외부의 충격, 서양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해야 된다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요. 그 이전에 있어서의 조슈번과 사스마번이 서로 적대적이었는데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외부 세력, 서양 세력의 침범에 대비해서 빨리 근대적인 국가를 이루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에 의해서 두 세력의 연합에 의해 막부 체제가 타도가 되면서 일본이 14년 만에 근대적인 중앙집권 국가를 수립하게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이 국가가 이제 근대화 과정을 총지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근대적인 국가 권력은 어떻게 근대화를 총지휘를 했을까요?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서유럽에 비해서 자본주의 발전 정도가 거의 형편없이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민간 자본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섰냐면요, 국가에서 직접 공장을 만들고 경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청나라에서 양무운동에서 그렇게 전개가 됐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나가사키에 있는 조선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조선소를 만들고요, 운영을 하다가 민간에게 불화를 하게 되는 거고요. 싼 값에 이게 미쓰비시가 불화를 받게 되고, 이런 식의 민간 불화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요, 재벌이 형성될 수 있는 기초가 닦이게 되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산업혁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석탄과 철이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석탄은 웬만큼 있었는데 철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공장을 세우게 되는데 1901년에 야타 제철소를 설립을 하게 되고 운영을 하는데요. 1906년에 일본에서 나온 철의 90%를 이 제철소에서 만들 정도로 이 제철소가 일본의 산업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직접 공장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민간에게 불화를 해서 민간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중요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경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와 같은 공장들을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돈이잖아요. 어디서 돈을 마련을 할 것인지, 이게 바로 근대적인 국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일본은 크게 초기에 두 가지에서 마련을 하는데, 먼저 내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세금이라는 거는 땅에서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지세가 국가 전체의 조세의 82%를 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세의 수치를 하는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봉건주의 시대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듯이 수확량의 10분의 1을 부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서 지조법을 메이지 유신에서 개정을 해서요, 이제 수확량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땅값에, 지가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확량이라는 것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이 이거는 일정하게 확보가 되지 않고요. 땅값에 부과를 한다 그러면은 일정한 재정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3%를 부과를 했었는데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1억 원의 땅이라 그러면은 300만 원을 부과를 했었기 때문에요. 나중에는 물론 2.5%로 낮추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를 해서 국가가 자본주의를 총지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일본의 초기 산업화에서 국가의 재정으로 많이 충당을 했었던 게 바로 뭐냐면요, 청일전쟁의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일전쟁에서 받았던 배상금이 청나라의 당시의 1년 예산의 2배였었고요. 일본 예산의 3배가 되겠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서 근대 산업화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이제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노동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유로운 임노동자가 필요를 하는데 일본 정부는 1871년에 3인평등, 사실상 신분제를 폐지를 하고요. 두 번째로 1872년 그 다음 해에 근대적인 학교들을 만들기 시작해서 질 높은 노동력을 공급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대적인
산업화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국가가 꼭 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관세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일 먼저 봤던 1871년에 이아쿠라 사절단이 되겠는데요. 사절단의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거는 일본이 1854년 이후에 맺었었던 불평등한 조약들을 개정하려고 했었고요. 핵심적인 것들은 바로 뭐냐면요, 관세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협정 관세, 상두의 국가의 협의하에 관세를 정한다는 건데, 당시에 일본 같은 경우는 5%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쪽에 돼 있었기 때문에 관세가 낮다라 그러면은 외국의 상품들이 마구 들어와서 경쟁력이 없는 자국의 산업들이 절대로 보호받고 그 다음에 발전할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근대적인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었던 그 관세에 있어서의 불평등 조항을 철폐하기 위한 운동들을 벌여나가게 되는 것들이고요. 결론적으로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치면서도 관세 조항을 철폐하지 못하다가 1911년에서야 겨우 불평등한 관세 조항을 철폐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찌 보면은 관세 조항이 중요한지를 반증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관세라는 것들은 비단 후발 자본주의국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들이죠. 이 대영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대영 제국 같은 경우에도 초기 산업화를 할 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관세 조항이 중요했었다는 거죠. 16세기의 영국은 양털이나 깎아서 파는 이런 보잘것없는 국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네덜란드라든지 벨기에가 선진국이었었고요. 따라서 영국 같은 경우는 중상주의를 내세우면서 관세를 높이 받고요. 보호무역에 의해서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관세가 없었었다라 그러면은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없게 되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미국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라든지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서 너희는 땅도 넓고 기름지기 때문에 농업에 특화하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권유를 했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18대 대통령이었었던 그랜트는 단칼에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업뿐만 아니라 산업도 발전을 시키겠다. 따라서 우리는 보호무역을 해야 되겠고 관세를 높이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너희 영국이 17, 18세기에 200년간 보호무역주의를 했듯이 우리도 앞으로 한 200년간 보호무역을 해서 우리의 산업을 발전시킨 다음에 자유무역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공산품에 대해서 35%에서 55%의 관세를 부과를 해서 자국의 산업의 경쟁력을 키웠었고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산업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근대에 접어들어서 자주적인 산업화, 자주적인 근대화, 자주적인 자본주의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근대화의 과정을 총지휘할 근대적인 중앙집권적인 정치 권력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에 의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관세를 부과를 하고요. 두 번째, 국가가 직접 나서서 공장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민간에게 불화를 해서 민간 자본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나서서 재정을 확보를 하고 자유로운 임노동자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국가가 하는 역할이 되겠고요. 이거를 하지 못하면 자주적인 근대화를 성공할 수 없다는 거고요. 청나라는 실패했지만 일본은 성공한 비밀이 바로 근대적인 중앙집권 권력이 있었다라는 점에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 왜 일본만 성공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